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크리스티 매튜스는 17년 동안 373승 188패, 평균 자책점 2.13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긴 선수입니다. 패배보다 승리한 경기가 2배 가까이 많았죠. 그럼에도 매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 이번에도 실패했죠. 대회 내내 졸전을 거듭하다 한두 명의 신들린 개인기로 승리하고 만약 우승까지 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승리에 취해서 무엇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떠올려 봄직한 말입니다. 패배한 경기를 통해서, 실패한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잃었던 투자를 통해 분명히 우리가 보완하고 갖춰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다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게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패배한 경기를, 실패한 사업을, 잃었던 투자를 그저 좋은 경험 정도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 누군가에게는 힘찬 아침, 누군가에게는 피곤한 아침, 누군가에게는 실망스러운 아침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래도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죠. 자, 여러분께 경제상식 퀴즈도 올려드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2번 울린 이 불법 대법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원금 100만 원을 엿새 동안 빌리는데 이자만 18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이게 이율로 따져보면 연이율 7,300%, 최대 27,000%까지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00명이고 32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 빌리고 이자 180만 원, 그럼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율로 따져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과연 몇 %일까요? 이걸 넘어서는 이자는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근데 원체 또 이제 사채, 채권, 주식 이게 무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시달리기도 하죠. 법정 최고 금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이자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숫자입니다. 당연히 숫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10%보다는 높고 30%보다는 낮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와, 김철인 님께서 가장 빠르게 숫자 2자릿수 숫자만 딱 올려주셨습니다. 뒤에 퍼센테이지 이거 찍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빨리 보내려면.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전기차를 살 때 국가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개인 파산 같은 것들을 신청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무직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지만 이들의 절반이 과거에는 회사원이나 자영업 사장님이었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와가지고 관련한 이야기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정부가 내년 2025학년도죠.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에게 들어보죠. 전기차 보조금이 또 개편됐습니다. 네, 올해 전기 승용차 이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기본 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그 기준 같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 보조금을 100%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 의 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사이에 있는 차들이 조금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650만 원, 소형차는 5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지난해보다는 30만 원씩 보조금이 줄어든 거고요. 이게 어쨌든 이 내용들이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들인데 실제 구매자들은 이제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서 실제로 개인들이 지원받는 액수들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경남이 최대한 1,150만 원으로 가장 지자체 중에 많았고요. 서울이 18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5,700에서 5,500으로 낮아졌다. 네. 그리고 한 30만 원 정도 네. 보조금이 더 줄었고요. 줄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깐깐한 세부 항목들도 추가됐더라고요. 네, 이번에 너무 복잡한 계산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정도로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핵심만 보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네. 성능이 좀 더 좋고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차들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을 더 맥스로 주겠다. 풀어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혜택을 깎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내용들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배터리 성능 그리고 재활용 가치 같은 것들을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산법을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거리에 따라서 성능 보조금이라는 거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게 450km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더 완전히 다 줬어요. 근데 요걸 이제 500km가 넘어야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서 500km를 갈 수 있는 차여야만 보조금을 완전히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400km 미만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전기차 이 보조금을 대폭 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 배터리 셀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보조금을 깎는 뭐 계산법들이 들어갔고요. 뭐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재활용 가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 가치가 높은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들어간 배터리인데요. 네. 요 전기차 같은 요걸 설치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더 받고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이 LFP 배터리가 이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고 재활용을 해도 나중에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뭐 살펴보면 OBD라고 국제 표준 자기 진단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탑재를 해야만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란 걸 한 2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뭐 그밖에도 전기차 제조사가 전국 직영 정비점을 운영하는지 마는지 뭐 또 급속 충전기를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따지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대형 제조사에 비해서 중소 제조사나 수입차 제조사들이 이제 좀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건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도 좀 희비가 엇갈리겠네요. 네.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차 업체들이 조금 뭐 희비들이 확 갈리는 느낌이 네.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산 저렴한 아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이런 KG 모빌리티나 일부 수입차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 같은 수입차들도 좀 타격을 볼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LFP 배터리 장착 차량들 여기 보면 이제 지난해 9월에 테슬라가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에 이 LFP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 보조금이 축소되는 대상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집중 견제를 받는 느낌들도 좀 있습니다. 국제 표준운행 기록 자가 진단 장치 아까 OBD를 설치를 해야만 이 그 안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장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안전 보조금도 못 받게 될 걸로 보이고요. 국내 완성차 브랜드인 KG
LG 모빌리티 토레스 EVX로 좀 이 전기차로 유명한데 LFP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 중에서는 사실 코나 EV, 뭐 레이 EV 이런 좀 경형 차량에는 해당을 하는데 이 모델들은 이 경형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금 영향이 사실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아까 5,700에서 5,500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 내려온 것 때문에 또 일부 전기차가 가격을 할인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서 이제 테슬라가 좀 그런 가격 정책을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이 모델 모델 Y 후륜구동 모델 중국에서 생산한 이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이 가격을 5,699만 원 그러니까 당시에 보조금 100% 기준이었던 5,700만 원에서 만 원만 빼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기준이 5,500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보조금 정책을 생각을 하면 5,500 언더로 밑으로 좀 가격 정책을 바꾸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기차가 상당히 좀 안 팔리는 국면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가격이라도 내려가야 또 소비자들은 움직일 수 있을 테고요.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는데 2,000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상당히 큰 규모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게 1998년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27년 만에 정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지역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방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또 환자들은 서울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오고 또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위험한 상황까지 닥치는 이제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린 이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10년 뒤인 2035년까지 1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00명 늘린 이날 발표로 정부는 2031년에서 2035년까지 5년 동안 10,000명 정도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졸업하고 하는데 6년 걸리니까 2,000명씩 5년 하니까 10,000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확대한 의대 정원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늘렸다고 해서 이걸 계속 2,000명씩 더 뽑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추이 그리고 감염병 유행 상황 그리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이제 바뀌는 의료 환경 그리고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의료 인력을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재수, 삼수하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좀 의대생들을 이제 추가로 입학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느 대학에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대학별 제출 수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수요를 한번 받았었죠. 그리고 교육 역량, 그리고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 의료의 지원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대학별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산을 해보면은 대학의 수십 모집이 이제 9월에 시작하고 대학들이 대입 모집 요강을 5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 늦어도 4월 말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신설인데 이 방안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바로 배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N수생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로 대학 입시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로학원에 따르면은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은 현재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여기 합격생의 78.5%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8명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신입생 중에서 8명 정도, 10명 중에 8명은 의대를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입시 업계에서는 스카이 위에
더 하나의 대학이 더 생긴 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학생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이번 11월에 보는 그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급 수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도 입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서 중학교 때부터 지방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2028년부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나와야지 지역 인재 전형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보다는 지역 쪽에 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고요. 참 이게 또 교육 시장하고도 다 연관이 되네요. 의사단체들은 또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네, 의사단체들은 뭐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협이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했을 때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인데 여기 회원 4,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에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서 파업에 도입할 때에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하겠다 이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의 집단 행동은 이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집단 휴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의협에서는 총파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의료계가 단체 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대해서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뿐만 아니고 사실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 역시 의사단체가 이제 단체 행동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사단체도 국민의 뜻을 좀 같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백상기영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개인 파산 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지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불황이라는 얘기죠. 예, 개인 파산 관련해서 분석 자료가 좀 나왔네요.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이 개인 파산 그리고 면책 등의 소송 구조 사건 116건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네. 이 가정법률상담소는 이제 법률 구조기관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진행했던 이 그 개인 파산 그리고 면책 소송 신청을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이게 뭐 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이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재미있는 건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좀 뭐 슬픈 사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것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과거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신청인의 85%가 무직이었고 7%가 공공근로 그리고 일용직 같은 이런 단순 노무직 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물어봤어요. 거기 조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회사원이었다, 자영업자였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합쳐서 한 5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회사원, 자영업자들이 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으로 한 차례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개인 파산이나 면책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숫자들 자체가 좀 적기는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여파로 기업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규모들도 역대 최대치를 찍은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 흐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그 대부업체 연체율 높아진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한때는 어엿한 회사원이었다가 장사 잘 되는 자영업자였다가 하나 둘씩 이렇게 또 밀려나고 파산까지 가게 되고요.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그래도 정부가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빚을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그 한번 연체를 좀 하다가 네. 이게 그 갚아도 이 연체 기록이 남아서 신용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요런 것들을 조금 없애서 신용 이 사면을 해서 조금 이분들의 이제 신용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이면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이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사이에서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들을 제한해가지고 이 신용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 소상공인 최대 한 29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신용 사면은 다음 달 12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지난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 이제 오는 5월 31일까지 이걸 갚는다면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개인 신평사나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원 대상에 해당을 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이제 신용평가에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고 네. 자동으로 신용 평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때나 또 뭐 이렇게 신규 대출, 더 나은 대출 조건으로 뭐 다른 상품을 찾을 때나 이런 것들의 변경들이 좀 가능해지면서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한 29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한 달 새에 8만 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98만 명이 된 거고요. 이 기간에 또 전액 상환하신 분들도 250만 명에서 259만 명으로 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계속 돈을 연체하다가 갚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신용 사면을 해주는 게 사실 뭐 도덕적 해이를 뭐 이렇게 좀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긴 했는데 뭐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연초부터 신용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액 연체자들이 채무 상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 다시 재기할 발판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강영윤 기자 저희가 어제도 지난 1년 동안 그 특례 보금자리론 43조 원이나 나갔다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최근에 또 나온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잖아요. 네. 이것도 인기가 많네요. 네, 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게 9,600건, 그러니까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7,500건, 전체의 85%를 차지했고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2,000건으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중에서도 대환 용도가 6천여 건, 1조 6천억 원에 달했는데 전체 대출 신청액 중에 65%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도 대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기준을 한 번 더 좀 알려주실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 그러니까 대환대출에 한해서죠. 에 대해서 주택 구입 그리고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일단 대상 주택이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기준도 있는데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출산 가구 혹은 입양 가구가 대상이고요. 주택 구입 자금은 1.6에서 3.3, 전세 자금은 1.1에서 3.0.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자산 그리고 소득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대출 실행 금액과 실청 금액 사이의 차이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고요. 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입니다. 상한선이죠. 이자율의 상한선. 그게 몇 %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만약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그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위반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번호 1332번이나 뭐 경찰청 이런 데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낮아졌었거든요. 오답도 많습니다. 4433님 24%. 근데 직전에 법이 바뀌기 직전이 24%였고요. 3859님은 15%. 예. 아이고야, 이것도 오답이고요. 7674님 66%. 법정 최고 이자율이 66%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0103님이 2.9%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고 이자율이 2.9%면 우리나라 은행하고 저축은행들 아마 다 망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본명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김누구님께서는요. 아주 예전에 남편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쓰다가 다시 또 돌려막기 했던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저에게 얘기해서 알았죠. 그래서 아파트 내놓고 갚았던 생각이 나네요라고. 안 좋았던 추억. 예.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이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명절 앞두고 그래도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는 그런 또 훈훈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라떼 경제사에서는요. 설 선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시대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8540님이 부장님이 욕심이 많네요. 거래처에서 선물이 들어왔는데 모두 다 부장님 차에다 실어 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부장 되면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좋은 선물도 많이 들어온 거 나눠야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았을까요? 사실 이제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기원을 따지기 어려운 풍습이죠. 뭐 유대감이 강화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주는 사람도 사실 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에도 이제 명절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직접 기른 닭, 또 이제 그 닭이 낳은 계란, 아니면 햅쌀, 찹쌀 이런 농축 수산물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나눴다고 하고요. 196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고급 과일 세트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공산품이 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절대 빈곤이 좀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뭐 밀가루라든지 설탕, 라면 상자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탕이 특히 고급스러운 선물이었는데요. 설탕 봉지 자체가 좀 자랑으로 여겨져서 이제 그 설탕이라고 쓰여 있으면 굳이 가리려고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그래요? 네, 그래서 3kg짜리를 선물하면 보통 30kg짜리를 선물하면 이제 크게 잘 사는 집안 뭐 이렇게 당시 생활상이 있었는데요. 라면 한 봉지에 한 10원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히트 상품이었던 뭐 그래 뉴설탕 이런 이제 상품은 30kg짜리 값이 3,900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지현 님이 저는 직장에서 7년째 김만 줘서 진짜 김만 안 주면 좋겠습니다. 김이 가볍고 좋지 않습니까? 예. 70년대에 들어서면은 어떤 선물이 인기였나요? 이제 70년대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던 시기죠. 이제 경공업이 먼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뭐 비누나 치약, 스타킹, 특도 내복 같은 경공업 공산품이 주로 명절 선물이 됩니다. 이제는 거의 저희가 뭐 주고받지 않지만 빨간 내복이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렇죠. 있잖아요. 첫 직장이 쉽게 첫 월급을 타면 뭐 이런. 근데 그때만 해도 가정에 난방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내복이 필수품
식료품이었거든요. 저 굳이 빨간색인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네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염색 기술이 아직 부족할 때 가장 예쁘게 염색되는 색이 빨간색이다. 물 빠짐도 적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붉은색이 애군을 쫓는다고 해서 운이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효도의 상징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복 같은 것들이 선물로 등장을 했었고요. 여기서 좀 고급스럽게 차별화가 되는 선물이다. 이러면 커피 통조림 같은 기호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커피나 통조림 같은 네, 것들. 네. 생필품을 주고받는데 이제 뭐 치약 몇 개, 비누 몇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채롭게 구성된 선물 세트 상품이 드디어 이제 기획이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설탕 30kg 대신에 라디오 같은 전자 제품도 선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 70년대예요. 네, 야, 70년대 라디오 선물이면 어마어마한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선물 세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고급 선물이라고 하면 고기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을까요? 네. 한 1980년대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갈비짝, 한우 갈비 뭐 이런 것들이 오, 사실 최고죠. 예, 그래서 식료품이 사실 70년대까지는 식료품 선물에 식물성 원료가 되게 많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동물성 원료 갈비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갈비 세트보다 갈비짝이라고 해야 말의 맛이 사는데요. 이제 그 갈비뼈에 이제 살이 붙어 있는 커다란 요 짝을 뜻하거든요. 일정한 규격으로 손질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딱 보면 소가 얼마나 큰 소였는지 좀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짝갈비가 참 1980년대부터 인기였고요. 이게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인식된 데 나름 배경이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80년대, 90년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조금 재미있는 선물도 등장을 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명절 선물의 역사를 볼 때는 80년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치 통조림 선물 세트도 딱 이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되게 신기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이 참치 통조림이 수출용으로만 허가되고 내수 시장에는 풀리지가 않았었는데, 아, 먼저 수출용만 허가됐던 거예요? 네, 그게 해금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시 없을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꾸준히 명절 선물의 상식처럼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상품권류가 등장을 해요. 상품권. 예, 그래서 구두표가 참 인기였는데요. 아, 구두 티켓. 네, 그래서 도서 상품권도 좀 당시에는 구두 티켓하고 도서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은 이제 유통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래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두 개 상품권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국산 고급 신발 브랜드의 구두 교환권이 정말 이제 센스 있는 세련된 선물로 좀 통했고요. 그래서 당시 구두 회사들의 매출도 이 구두표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 사회가 약간 뭐 현실과 뭐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그래도 뭐 조금 풍요로운 시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좀 인식하고 살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백만 원이 넘는 양주 세트도 좀 그때는 잘 팔렸고요. 지역 특산물이 굉장히 특별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은 물론 이제 들쭉술 같은 북한산 주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인삼, 꿀, 뭐 보양식품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되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풀리면서요. 여러 외식 상품권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격 있게 느껴진다. 이래서 상품권 선물들이 아주 세련된 선물로 또 인식이 되게 됩니다. 80년대 구두 상품권이 불법이었다는 얘기는 몰랐었네요. 아, 구두 상품권은 불법이 아니고 구두 다른 상품권들이 불법이었어요. 아, 뭔가 상품권처럼 만들어 놓은 일종의 티켓 깡을 네. 할 수 있는 것들. 네네네네. 아하, 그게 유통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 꼭 받으면 이제 깡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때쯤이면 명절 선물도 많이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환 위기를 겪다 보니까 중저가 선물 위주로 구성이 되죠. 또 빈손으로 고향 돌아간다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제 외환 위기가 외환 위기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된 게 겨울이에요. 추석 지난 이후.
그래서 추석 명절은 좀 그전이니까 추석 선물 마련할 때하고 설 선물 마련할 때하고 그 해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추석 선물이 조금 더 풍요로운 감은 있었는데 그래도 추석 때는 뭘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명절 이제 설이 되면서는 굉장히 좀 격차가 심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추석 때만 해도 뭐 당시 뭐 한창 이제 온라인이 발전하던 시기여서 하이텔, 뭐 천리안 이런 새로 나온 온라인 서비스로 이제 뭐 예산만 이야기를 하면 선물 세트 다 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나 1970년대처럼 곡식이나 간단한 과일, 치약, 비누 세트 이런 식으로 생필품으로 선물 트렌드가 좀 복귀를 하고요. 이제 가격은 비슷한데 양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원래 좀 호황일 때는 새롭고 도전적인 문화가 좀 꽃을 피우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면 레트로가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외환위기 맞으니까 다시 선물이 생필품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들. 네. 뭐 어찌되든 간에 그 이후에 우리 경제도 회복을 했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 명절 선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사실 명절 선물 세트 혹은 명절 선물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판도가 그대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때그때 유행하는 상품이 좀 얹히는 정도인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 좀 특이하게 얹힌 상품이라고 하면 와인 굉장히 이제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이런 지아잔틴 뭐 눈에 좋다 뭐 어디 특별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얹히게 되고요. 명분도 좋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선물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하는 유통 이제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택배로 주고받는 형태가 이때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선물이라고 하면 직접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성이 있는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지금 이제 택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 형태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품권료가 90년대에 풀리면서 한참 올라오다가 이제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주느니 현금을 준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상품권료가 다시 등장을 하고 조금 더 다채로운 형태, 다채로운 상품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접 쇼핑하는 재미가 더해진다고 느껴서 굉장히 트렌디했고요. 명절 선물의 양극화가 단골 주제 중 하나로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가 생필품 세트도 되게 잘 나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싼 한우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이 좀 잘 팔리게 되고요. 아하. 근데 저도 이제 기자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선물 주고받는 그 문화를 직격탄을 날리는 네. 그런 좀 사건이 하나 생기죠. 맞아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사실 1950년대부터 청탁 금지법 제정까지 보면은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께 선물과 뇌물의 선이 좀 흐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상한을 둔 법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당시 유통계가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고요. 이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매출 자체는 좀 늘었고요. 4만 9천 원짜리 김영란 세트 이런 것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완판 행진을 이제 벌였던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가공식품 선물 세트 시장이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마케팅인데 가공식품이 좀 저렴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출시를 해서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하게 느껴지게 한 다음에 마케팅을 잘한 거죠. 네. 가공식품 치고는 비싸고 청탁방지법에는 걸리지 않는 독특한 기획이 좀 시장에 많이 먹혔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된서리를 맞았던 분야는 프리미엄 농축 수산물 시장이었고요. 맞아요. 지금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이 평소에는 15만 원이고 명절 기간은 30만 원 범위여가지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받으실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이게 원체 이제 그 산업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씩 더 넓혀 놓은 거죠. 올해 2024년
뭐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네. 최근의 선물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올해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꼭 선물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이슈로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가가 잘 팔리고 아니면 아예 그 1,000원, 2,000원 하는 저가가 좀 잘 나가고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고가 상품과 실속형 저가 상품 매출이 크고 중간 단계 상품은 아무래도 공급도 좀 적고 수요도 좀 적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비도 양극화, 선물도 양극화. 그래도 뭐 가벼운 거 맞더라도 마음은 따뜻했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정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식료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6%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으로 부담이 커진 데다 고금리로 소비 여력도 약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HMM 매각을 위한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컨테이너 선사 HMM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의 페노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는 비행기 조립대 도어 플러그에 볼트 4개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지은 님이 저는 어렸을 때 과자 선물 세트 받는 게 진짜 행복했어요. 어린 조카 명절 선물 챙겨준 삼촌이 참 고마웠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렸을 때 특히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예, 그때도 과자 선물 세트 인기가 참 많았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먹거리가 참 다양하다 보니까 과자 선물 세트 주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6543님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가 유행이래요. 아, 그렇게 되나요? 요즘 세상이? Z세대들이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나요? 안 주고 안 받기. 한번 좀 물어봐야겠는데요. 요즘 MZ세대들, 특히 Z세대들은 어떻게 명절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Z세대, 특히 Z세대들은 올해 설 명절 뭐 어떻게 보낸다고 합니까?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곧 한국에서 사라질 문화로 그 제사상, 차례상 사진이 올라와서 많은 그 젊은 네티즌들이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 명절 풍경도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서 그 20대 이상 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설 명절은 집에서 쉬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51%로 가족 친지를 방문하겠다라는 응답을 뛰어넘었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지난 추석 같은 조사에서는 지난 추석의 같은 조사에서는 이게 가족 방문하겠다라는 게 46%로 집에서 쉬겠다라는 응답 30%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드디어 역전이 된 거고요. 집에서 쉬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성형이나 라식 수술을 하겠다라는 응답도 있었고 또 명절 기간에는 알바비가 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귀향 대신에 좀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이참에 좀 모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른바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명절 기간에는 알바를 할 때도 프리미엄이 붙네요. 오. 맞습니다. 네. 또 어찌됐든 간에 먼 친척들, 뭐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뭐 사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덕담해준다, 조언해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젊은 세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Z세대가 뽑은 최악의 잔소리는 뭡니까? 혹시 그 청취자분들께서 명절 대피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절 대피소. 네, 몇 해 전에 한 외국어 어학원에서 이 연휴 기간에 친척들한테 듣는 잔소리를 피해서 편히 공부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게 시작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학원의 대표적인 연간 이벤트로 자리 잡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절 잔소리가 Z세대들한테 스트레스라는 뜻인데
역시 이제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취업 관련된 잔소리였고요. 이 Z세대 취준생 2,400명한테 물어본 조사에 따르면 47%가 취업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잔소리가 싫다라고 했고, 뒤를 이어서 이제 17% 정도가 연애 관련된 결혼 관련된 잔소리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타인과 비교하는 잔소리, 가령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어디를 갔다더랄지, 연봉이 얼마더랄지 하는 잔소리도 좀 듣기 싫은 잔소리 3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취업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뭐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참. 참, 내일 저희 심리학개론 시간에는요, 명절에 특히 이제 가족끼리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이현주 교수랑 알아보니까요, 내일도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시대별로 명절 선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세대별로는 어떨까요, 명절 선물? 세대별로도 이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현금의 인기는 여전하고요. 대학 내 리시드 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모든 세대가 현금을 선호도 1위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2위부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이 밀레니얼과 X세대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 상품권 같은 이 현금 상품권이 인기가 있었는데, Z세대 같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IT 기기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기 밀레니얼이라든지 X세대는 소고기 같은 정육에 대한 그 호의 이미지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디저트가 Z세대에게 좀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인데요. 새롭게 높게 나타났다는 건데, 한때 좀 트렌디했던 약과라든지 뭐 개성주악 같은 이런 한과의 인기가 좀 올랐던 게 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요것도 이제 또 유행이 또 달라지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 현금만큼이나 또 인기 있는 게 상품권인데, 상품권도 시대가 변할수록 요것도 달라져 왔었고, 요즘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상품권 종류가 세대별로 좀 굉장히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백화점 상품권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Z세대 경우에는 그 이른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포인트 충전권이 좀 인기가 높았고, 이게 백화점 상품권과 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Z세대는 요 지점이 좀 달랐고요. 뭐 Z세대가 주유 상품권 인기가 낮은 거는 이들이 아직 자차가 많이 없는 세대라서 세대 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배달 플랫폼 상품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이제 Z세대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현금을 주면 네. 이거를 입금을 해서 다시 써야 되니까 불편하다 하고, 차라리 어디 포인트나 뭐 충전해서 주면 그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내일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명절 선물 트렌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받고 싶은 건강식품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의 88%로 이 건강식품에 좀 상당히 호의적이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 종합 비타민이 37%로 홍삼과 2위였던 홍삼과 좀 격차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 선호 품목은 헤어바디 제품이었는데, 이 받고 싶은 헤어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답한 응답이 한 남성이 70%였던 반면에 여성은 85%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나서 여성이 이 헤어바디 제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젊은 세대도 종합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좋아하네요. 네, 다만 이제 홍삼은 조금 그 비타민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성세대에게는 홍삼이 부동의 1위였는데. 그렇죠. 이것도 바뀌고 있고. 또 하나 이맘때쯤이면 중고 그 온라인 마켓에 선물 받은 것들이 또 이제 팔려고 이제 많이들 좀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중고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명절 전후로 이제 스팸이나 참기름 같은 명절 선물 세트가 중고거래 게시판에 많이 보이는데요. 맞아요. 요게 이제 후기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위태롭습니다. 아마 이 세대가 직장에서 이런 선물을 많이 받는 세대다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받은 선물이 내게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되파는 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 후기 밀레니얼들이 전 세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한 60% 정도였고요. 반면에 이제 X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로 되파는 건 좀 문제 없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네. 이걸 중고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이걸로 선물하는 거는 어떨까요? 어떻게들 인식하나요?
당연히 후기 밀레니얼들이 되파는 것도 문제 없으니까 이걸 사서 주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50%로 굉장히 높았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X세대 같은 경우가 38%만이 그런 방식에 긍정적으로 좀 응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하면 한 30대 중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한 40대 중후반 되는 X세대들은 아이 그래도 어떻게 중고를 사서 선물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떤 회사에서 뭘 선물 주더라 이런 것도 비교도 많이 하던데 네. 요즘에는 어떤 복지가 주목을 받습니까?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맘때쯤 되면 명절 선물 계급도라는 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임직원들한테 뭘 줬더라라고 하는 일종의 그 밈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학내 20대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직장인 프리랜서 695명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82% 정도가 명절에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은 역시 상여금 같은 현금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백화점 상품권 같은 현금성 상품권이었고요. 이어서 통조림이나 과일 순으로 받았는데 5위에는 흥미롭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복지가 나타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채롭기는 했습니다.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복지다. 네, 맞습니다. 아하, 이것도 차라리 선물을 주려면 단축 근무라는 선물을 달라.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상이 또 달라지고 있는 하나의 또 풍경이겠네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혜란 님이 저도 아이들이 현금을 주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유용하게 나눠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세뱃돈도 많이 줄 수 있고요. 라고 또 선물에 대한 의견도 생각도 같이 나눠주셨고요. 임수성님은 커피 쿠폰 세트, 케이크 세트. 이거 저희가 좀 종종 드리는 건데, 저희가 또 명절 선물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조금 더 저희도 좀 풍성해져야 이 곳간이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 때는요,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도 좋고 경제도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 그런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니케이 지수는 조금 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6,000선 넘어서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 2부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